새벽 4시 반.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어요. 옆에서 명호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셨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아침은 늘 그랬죠. 말이 없어도 손은 움직였고 손이 움직이면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내려가 가게로 향했어요.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정희는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어요. 여러 개의 열쇠가 째랑째랑 소리를 냈습니다. 셔터 열쇠를 찾아 자물쇠에 넣었어요.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셔터를 잡고 위로 밀어 올렸어요. 쇠붙이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올라갔죠.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정희의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셔터가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안쪽 유리문에서 조용히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누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이 저절로 잠긴 걸까요? 정희는 유리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잠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8살의 몸은 새벽 공기에 쉽게 굳어들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시큰거렸죠. 명호는 벌써 안쪽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71.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명호는 단골 손님이 맡긴 구두를 손질하고 있었죠. 낡은 가죽 구두였습니다. 밑창을 사포로 문지르는 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명호는 대답도 짧았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원래 말이 적었죠.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정희가 10마디를 해야 명호가 한마디 할까 말까였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기 작업대로 갔어요. 어제 맡긴 핸드백이 놓여 있었죠. 지퍼가 고장난 검정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정희는 지퍼를 천천히 열어봤어요. 끊어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지퍼 이빨 몇 개가 빠져 있었죠. 정희는 도구함에서 새 지퍼를 꺼냈어요. 바늘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6시가 넘어가자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할머니들. 정희는 창밖을 보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모두 바쁘게 걸어갔죠. 정희도 바빴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지퍼를 달고 단추를 달고 실밥을 뜯었습니다. 7시쯤 정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목을 풀었어요. 어깨가 뻐근했죠. 명호는 여전히 구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을까요? 정희가 물었어요. 아직이에요. 이거 끝내고요. 국 식으면 맛없어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정희는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엌에서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를 데웠어요. 밥을 풀고 김치를 꺼내고 상을 차렸죠. 명호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오늘 날씨 좋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산책 좀 하고 싶은데. 가게는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가게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며느리 세린의 인스타그램이었죠. 정희는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세린이 작년에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 이렇게 누르면 제 사진 볼 수 있어요. 세린은 친절했죠.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정희는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온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료칸의 노천탕,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 푸른 하늘, 단풍나무, 그 옆에 찍힌 캡션, 부모님이랑 효도 여행 프리뷰, 다음 주 출발, 너무 기대돼요. 정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부모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정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온천 사진 5장, 음식 사진 3장, 료칸 전경 2장. 모두 예쁘게 찍혀 있었죠. 세린의 부모님은 안산에 살았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보는 사이였죠. 정희는 그분들을 2~3번 만나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간대요. 일본으로. 효도 여행이라고.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보. 정희는 명호를 불렀어요. 뭔데요? 세린이가 일본 간대요. 시부모님이랑. 명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 밑창에 접착제를 바르고 있었죠. 그래요. 좋겠네. 우리 애기가 아니라 세린이 친정 부모님이요. 남의 일이죠 뭐. 명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죠. 섭섭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운함이었을까요? 정희는 잘 모르겠었어요. 42살 아들 도연은 강릉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중국산 자파를 수입해서 파는 일이었죠. 결혼한 지 10년. 손주는 아직 없었어요. 정희와 명호는 파주에서 수선점을 지켰습니다. 거리는 멀었죠. 차로 3시간 반이 걸렸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보냈어요. 생활비 보태라고, 사업 자금 모으라고, 집 마련하라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업대로 돌아갔어요. 단골 할머니가 맡긴 핸드백 지퍼를 갈아 끼우는 중이었죠.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닫았다 해봤습니다.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지퍼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아까 그 문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탁! 조용히 잠기는 소리. 왜 그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정희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명호와 둘이서 작업대에 앉아서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루룩 소리만 작업실에 울렸죠. 밥을 먹고 나니 또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는 사진이 더 많았습니다. 세린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 2사람은 공항 면세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배경에 보이는 전광판에는 출국장 안내 표시가 선명했어요. 정희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세린 손에 든 여권 케이스가 보였어요. 거기에 붙은 작은 날짜 스티커. 2025년 10월 15일 출발. 이틀 뒤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죠. 명호는 여전히 구두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정희의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정희가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명호는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을 잠깐 봤죠.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 여행 갔어요? 갈 일이 어딨어요. 가게 비우면 누가 장사를 해요. 그럼 돈은 왜 보냈어요? 매달.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명호는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지퍼 고장난 파카 한 벌, 굽다른 구두 두 켤레, 단추 떨어진 코트 한 벌. 정희와 명호는 묵묵히 일했죠. 6시가 되자 셔터를 내렸어요. 정희는 2층으로 올라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풀었죠. 명호가 올라왔어요. 두 사람은 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바빴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죠. 대화는 또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틀었어요. 뉴스가 나왔죠. 정희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들 뿐이었어요. 공항 셀카, 여권 케이스, 날짜 스티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쳤어요. 침대에 앉아서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가계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연필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수십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5년 3월 아들 송금 100만 원. 2015년 4월 아들 송금 100만 원. 2015년 5월 아들 송금 100만 원. 같은 문장이 매달 반복됐습니다. 10년이면 120번. 1억 2천만 원이었죠. 정희는 연필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어요. 종이가 닳아서 울퉁불퉁했습니다. 연필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죠. 그 돈으로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곳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제주도도 가보지 못했어요. 명호의 허리가 아프다고,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그렇게 미루고 미뤘습니다. 정희도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TV에서 제주도 특집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죠.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귤밭. 한 번쯤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돈 아껴야죠. 아들한테 보낼 거 많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그게 곧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잘 됐을까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희는 몰랐어요. 도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죠. 그저 바빠요, 엄마. 잘 지내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가계부를 덮었어요. 그리고 작은 열쇠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게 셔터 열쇠, 금고 열쇠, 집 현관 열쇠, 작업대 서랍 열쇠. 모두 합쳐 7개였죠. 흔들 때마다 째랑거리는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열쇠 뭉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이 작은 열쇠들이 뭘 열어주나요? 가게 문, 금고, 서랍. 그럼 마음의 문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어디 있나요? 정희는 열쇠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옆에서 명호가 코를 골았죠.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탁! 문이 잠기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정희의 가슴 안쪽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단골 김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명호 씨 있어요?
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명호는 작업대에서 일어나 김할머니를 맞았습니다. 김할머니는 75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신 분이었죠. 정의와 명호의 수선점도 40년 단골이었습니다. 이거 좀 봐줘요. 굽이 흔들려서 걸을 때마다 불안해요. 할머니는 손에 낡은 검정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있었어요. 명호는 구두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많이 신으셨네요. 굽이 거의 다 닳았어요. 그래도 신을 만하잖아요. 고쳐 쓸 수 있죠? 당연하죠. 맡기세요. 오후에 찾아가시면 돼요. 고마워요. 명호 씨 솜씨는 정말 최고야. 할머니는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명호는 구두를 작업대에 올렸어요. 정희는 옆에서 코트 단추를 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명호는 구두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굽을 확인했어요. 굽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접착제가 오래돼서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호는 구두를 살짝 비틀어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툭! 구두굽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명호가 약간의 힘만 줬을 뿐인데 굽이 통째로 분리됐습니다. 오래 신어서 접착제가 다 말라버린 거였죠. 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명호는 손에 구두를 들고 있었고 바닥에는 검정 고무 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갈아야겠네요. 명호는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굽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단단해 보이던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서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쳤으면 돼요. 명호가 말했어요. 사람 마음도 고쳤으면 좋겠네요.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명호는 못 들은 척했죠. 정희는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단추 구멍에 실을 꿰고 천천히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쯤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가져왔어요. 명호 씨, 우편 왔어요. 고맙습니다. 명호는 봉투 몇 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청구서였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정희는 봉투를 훑어봤어요. 이번 달도 만만찮네요. 그러게요. 절약해야 해요. 알아요. 두 사람은 또 말을 줄였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정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죠. 정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해외 바이어 미팅 때문에 며칠 연락 어려울 것 같아요. 출장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출장? 해외 바이어? 며칠 연락 어렵다. 문장은 짧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은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한 적은 없었죠. 보통은 출장 가서 전화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문자를 보낼까요? 정희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항 셀카였어요. 세린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안사돈 부부까지 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인천공항 출국장 표지판이 선명했습니다. 캡션은 간단했어요. 드디어 출발. 가족여행 시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올게요. 정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세린 손에 든 여권 케이스를 자세히 봤어요. 날짜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10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도연은 해외 출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세린은 가족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도연의 모습이 없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연은 따로 출장을 간 걸지도 몰라요. 세린만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어요. 정희는 명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명호는 구두굽을 붙이는 중이었어요. 접착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뭔데요? 세린이가 오늘 출발했어요. 친정 식구들이랑. 정희는 휴대폰 화면을 명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명호는 잠깐 화면을 봤어요. 그래요. 좋겠네요. 근데 도연이는 출장 간대요. 해외로. 그럼 따로 간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연이는 출장이고 세린이는 가족여행이고 명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각자 할 일 있으면 따로 다니죠. 그래도 여보, 쓸데없는 걱정 말아요. 일이나 해요. 명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정희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명호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죠.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맴돌았어요. 출장, 가족여행, 두 단어가 자꾸 엇갈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계속 다른 생각을 했죠.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손님이 몇 명 더 왔어요. 지퍼 고장난 점퍼 한 벌, 밑단이 풀린 바지 두 벌. 정희와 명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3시쯤 김할머니가 구두를 찾으러 왔어요. 다 됐어요? 네, 할머니. 여기요. 명호는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구두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와, 새 것 같네요. 이게 진짜 내 구두 맞아요? 굽을 새로 달았어요. 조심해서 신으세요. 고맙습니다. 명호 씨 솜씨는 정말 최고야. 이 구두 또 몇 년은 신겠어요. 할머니는 돈을 내고 구두를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고치러 옵니다. 신발도 가방도 지갑도 옷도 모든 걸 고치러 오죠. 하지만 마음은 누가 고쳐주나요? 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무너진 마음. 그건 누가 고쳐주나요? 정희는 작업대 앞에 앉아 실밥을 뜯었어요. 한 땀 한 땀 천천히.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셔터를 내리고 2층으로 올라가 저녁을 준비했죠. 정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가 있었어요. 된장도 있었고 두부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금치 된장국을 끓였어요. 두부를 썰고 시금치를 넣고 된장을 풀었죠. 명호가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내일도 바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주문이 좀 밀렸어요.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요. 대화는 또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희는 국을 떠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죠. 정희는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정희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경상도 작은 마을이었죠. 밤이 되면 별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마당에 누워 별을 세곤 했어요. 하나, 둘, 셋.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정희는 그때 생각했죠. 저 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혼자서 빛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빛나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별도 사람도 혼자서는 빛날 수 없다는 걸.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틀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공항 셀카, 여권 케이스, 날짜 스티커, 그리고 도연의 문자, 해외 바이어 미팅. 거짓말인가요? 정희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명우가 코를 골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까 구두굽이 떨어지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툭! 그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죠. 구두도 관계도.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명호는 벌써 작업대에 앉아 있었죠. 또 일찍 일어났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명호는 대답도 짧았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쇠 복제 주문이 몇 건 들어와 있었어요. 명호는 열쇠를 기계에 고정시키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업실을 채웠죠. 위잉. 금속이 깎이는 날카로운 소음이었어요. 정희는 옆에서 지퍼를 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어요. 6시가 넘어가자 골목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명호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명호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좀.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재빨리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명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잠깐만요, 앉아요. 여기 앉아요. 정희는 명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명호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휴, 휴 하는 소리가 점점 빨라졌어요. 명호는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119 불러요. 빨리.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19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상담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요, 숨을 못 쉬어요. 가슴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얼굴도 하얗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금 의식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근데 눈초점이 흐려요.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렀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12번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을 편하게 눕히세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곧 도착하니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명호를 바닥에 눕혔어요. 명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명호는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아요. 정희는 명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명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일은 하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죠. 정희와 명호는 25에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났어요. 정희의 오빠가 소개해줬죠. 첫 만남은 다방이었습니다. 명호는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고개만 끄덕였죠. 정희는 명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오빠가 말했어요. 저 사람 손재주 좋아. 수선점 하는데 장사도 잘 돼. 성실하고 착해. 너한테 딱 맞아. 정희는 반신반의했죠. 두 번째 만남에서 명호가 물었습니다. 결혼할 생각 있어요? 정희는 놀랐어요. 갑자기요? 나는 있어요. 당신이 좋으니까요. 명호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40년이 흘렀죠. 그 40년 동안 명호는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죠. 구두를 고치고 가방을 고치고 옷을 고쳤습니다. 정희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정희는 잘 모르겠었어요. 여보, 눈 뜨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정희는 명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명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구급차였습니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 정희는 비켜섰어요. 구급대원들이 명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려요? 명호는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렸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조금 전에. 기저질환 있으세요? 정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고혈압이요. 약은 먹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명호를 들것에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높네요. 185버 110. 위험한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정희는 그 목소리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타세요. 네. 정희는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윙. 차는 빠르게 달렸죠. 정희는 명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골목, 상가, 아파트, 농밭. 정희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명호를 들것에 실은 채 재빨리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뒤따라갔습니다.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어요.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정희를 복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았어요. 명호는 안쪽 응급실로 들어갔죠. 커튼이 쳐져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정희는 시계만 쳐다봤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예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보였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뇌졸중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거예요. 지금 CT 촬영 중이고요. 결과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은 괜찮은 거죠? 정희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 대응이 빨라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한두 시간 정도요. CT 결과 나오면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뇌졸중.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출장이라고 했죠. 해외 바이어 미팅. 정말일까요? 정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통화 목록 맨 위에 있었어요. 정희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또 신호음만 울렸죠. 정희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정희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정희의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정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감각이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CT 결과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뇌혈관이 막혔는데 다행히 큰 혈관은 아니에요. 약물 치료로 혈전을 녹이는 중입니다. 초기 대응이 빨라서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직 경과를 봐야 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입니다. 면회는 1시간에 한 번, 10분씩만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았어요. 중환자실.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도연아, 아빠가 쓰러졌어. 뭐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뇌졸중이래. 지금 병원이야. 중환자실에 계셔. 어느 병원이에요? 파주 중앙병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지금 해외 바이어 미팅 중이에요. 이틀 안에 갈게요. 꼭 이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지금 빠질 수가 없어요. 계약건이 걸려 있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도연아, 엄마 아빠 상태 어때요? 많이 위험한 거예요? 의사가 초기 대응 잘했대. 근데, 그럼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제가 이틀 안에 꼭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아빠가. 엄마, 미팅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틀.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틀이요.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죠. 정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세린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이었죠. 정희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눌렀어요. 라이브 방송이 떴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연이 서 있었죠. 여기 정원 진짜 예쁘죠? 룩한 정원인데요. 지금 단풍이 절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붉은색.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일본식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단풍나무, 돌다리, 연못, 석등. 전형적인 료칸 풍경이었죠.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 출장, 거짓말이었어요. 도연은 지금 일본에 있었습니다. 세린과 함께 가족여행을 하고 있었죠. 정희는 라이브 방송을 끄지 않았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세린과 도연은 여유롭게 정원을 거닐었어요. 여기 단풍 진짜 예쁘다. 사진 많이 찍어야겠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부모님도 좋아하시네. 엄마, 아빠, 이리 오세요. 세린이 손짓했어요. 화면에 세린의 친정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정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옆으로 가방 속 열쇠 뭉치에서 열쇠 한 개가 빠져나왔어요. 째랑.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관계구나. 떨어진 열쇠처럼 이미 무너진 거구나.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색 열쇠였어요. 집 현관 열쇠였죠. 정희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로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은요. 아들의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여나요? 정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라이브 방송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송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며 검게 변했죠. 정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자동문이 보였어요. 슈 하고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정희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반복됐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문은 그냥 닫혀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 안정됐어요.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슈 하고 열렸어요. 명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돼 있었죠. 기계에서 삐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정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희는 명호의 손을 잡았어요. 명호는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정희를 알아봤죠.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대응 잘했다고 했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명호는 입을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쉬어요. 그냥 쉬세요. 정희는 명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명호의 손은 따뜻해졌어요. 조금 전보다 온기가 돌았죠. 정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시간 다 됐어요.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명호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나 밖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희는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점심때가 됐지만 정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님, 제가 오간호사예요. 환자분 담당인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많이 위험한 건가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오간호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초기 대응을 잘하셔서 다행이에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빨리 병원 오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럼 회복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약물 치료 중이고요. 경과를 봐야 해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셨어요? 아들한테 했는데 이틀 뒤에 온대요. 멀리 사세요? 강릉이요. 그럼 좀 걸리겠네요. 힘드시겠어요. 오간호사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보호자님, 지금은 환자분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이요. 병원 식당 가세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보호자분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간호사는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간호사는 참 친절하네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강릉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었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놔뒀죠. 새벽 3시, 정희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만 하얗게 빛났죠.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어요.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죠. 정희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아들 송금 100만 원. 연필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였어요. 정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4월 아들 송금 100만 원. 2015년 5월 아들 송금 100만 원. 2015년 6월 아들 송금 100만 원. 같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정희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훑었습니다. 종이가 닳아서 울퉁불퉁했죠. 연필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10년, 120번, 1억 2천만 원. 정희는 가계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항목도 있었어요. 가게 임대료 80만 원, 전기세 12만 원, 수도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식비 30만 원. 생활비는 빠듯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보내는 돈만큼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죠. 정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9월 아들 송금 100만 원. 그 아래는 빈 칸이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빈 칸에 글씨를 썼어요. 자동이체 중지.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우리 삶 회복 계획 시작. 정희는 연필 끝에 힘을 주고 천천히 한 글자씩 눌러 썼죠. 쓰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10년치 기록을 모두. 아들 송금 100만 원. 아들 송금 100만 원. 아들 송금 100만 원. 같은 문장이 120번 반복됐죠. 정희는 문득 궁금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을까? 제주도 여행?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아니, 전세라도 얻을 수 있었죠. 가게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명호의 허리 수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명호는 10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라고 했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하지만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명호는 수술을 미뤘어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수술은 나중에 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죠. 명호의 허리는 점점 더 굽었습니다. 정희는 가계부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수술을 시켰을까? 왜 여행을 갔을까? 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자동이체 중지. 우리 삶 회복 계획 시작. 이 문장을 보며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살겠어요. 아침 7시. 오간호사가 대기실로 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정말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필요 없대요. 가보실래요? 네, 가야죠. 정희는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오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5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명호는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정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명호는 정희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명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졌으니 다행이죠. 정희는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비 많이 나왔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도연이는? 명호가 물었습니다. 이틀 뒤에 온대요. 출장 중이라며? 그렇대요.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명호는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고생만 시켰네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병원 오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 평생 뭐 했나 싶고.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말없이 명호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쉬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쉬다니요? 아들한테 돈 그만 보내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명호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나도 생각했어요. 밤새 가계부 보면서. 정희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명호에게 보여줬어요. 명호는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자동이체 중지. 우리 삶 회복 계획 시작. 명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죠. 여보,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호는 많이 회복됐어요. 걸을 수 있었고 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죠. 의사는 퇴원을 일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재활치료 병행하면서 경과를 봐야 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하고 이상 없으면 퇴원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과 세린이 들어왔죠. 아버지. 도연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세린은 뒤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왔구나. 네. 출장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어요. A사 용지 서너 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이게 뭐예요? 도연이 물었어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 찾아봤어.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세린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들이었습니다. 공항 셀카, 륙한 정원, 온천, 라이브 방송 화면, 모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진 날 너는 어디 있었니? 명호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세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죠. 가족여행. 정희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들을 생각 없어.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은행 자동이체 중지 신청서였습니다. 오늘부터 송금 끊는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들을 거 없어.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내가 할 말은 없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세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10년 동안 우리가 보낸 돈 알아? 정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1억 2천만 원이야. 그 돈으로 우리는 한 번도 여행 안 갔어. 제주도도 못 가봤어. 너희 잘 되라고 다 참았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 거야. 명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가라. 당분간 얼굴 보기 싫다. 명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세린은 꽃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오빠.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정희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도연과 세린이 차에 타고 있었죠. 차가 출발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명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알아요. 이제 우리 둘이에요. 그래요. 둘이서 잘 살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명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도연의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들을 내쫓은 게 맞는 걸까요? 정희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오간호사가 병실에 들렀어요. 환자분, 퇴원 후 재활 스케줄 설명드릴게요. 오간호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시간씩이요. 알겠습니다. 명호가 대답했어요. 식단은 저염식으로 바꾸시고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셔야 해요. 5g이요? 네. 국은 국물 빼고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도 덜 짜게 드세요.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쓰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메모를 했습니다.
산책은 하루에 30분씩 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네. 보호자님도 힘드실 텐데 같이 산책하시면 좋아요. 환자분한테도 좋고 보호자님 건강에도 좋죠. 그렇게 할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아침 8시, 저녁 8시. 빼먹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혈압은 매일 재세요. 아침, 저녁으로 2번. 혈압계 하나 사시는 게 좋아요. 오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모두 메모했어요. 재활이 정말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그럼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명호와 정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오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갔어요. 정희는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퇴원하면 산책 많이 해요. 어디로요? 골목도 좋고 공원도 좋고 그냥 걷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그래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죠. 정희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새로 시작이구나. 일주일 뒤 명호는 퇴원했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셔터는 내려져 있었죠. 일주일 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요. 정희는 명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제일 좋네요. 푹 쉬어요. 내가 밥 할게요.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얼마 없었죠. 정희는 간단하게 죽을 끓였습니다. 저염식으로 오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소금은 거의 넣지 않았어요. 대신 참기름을 조금 두르고 깨를 뿌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희는 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왔어요. 명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싱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건강에 좋은 거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고 나니 명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산책 갈까요? 지금요? 괜찮아요? 의사가 매일 걸으래요. 30분씩? 그럼 천천히 가요. 무리하지 말고. 정희는 명호의 외투를 챙겨 입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호루라기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호루라기요. 힘들면 불어요. 내가 바로 올게요. 정희는 호루라기를 명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저녁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정희는 명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여보, 명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여행 가요. 정희는 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여행이요? 네. 당신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강릉이든 통영이든. 몸은 괜찮아요? 아직 회복 중인데. 천천히 다니면 되죠. 무리하지 않고요. 명호는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통영 갈까요? 바다 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언제 갈까요? 다음 달에요. 물리치료 2번만 더 받고 가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까지 걷고 다시 돌아왔어요. 왕복 30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8시였어요. 정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통영 숙소를 검색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찾았죠. 여보,
이거 어때요? 방에서 바다가 보여요. 명호가 화면을 봤습니다. 좋네요. 예약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1박 2호 이틀. 20만 원. 정희는 가계부를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통영 여행 경비 20만 원. 처음으로 우리를 위한 비용 항목이 생겼어요. 정희는 가계부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명호에게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요? 뭐요? 도연이한테 그렇게 말한 거요. 명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죠.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파요. 나도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어요. 알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명호는 아직 일을 할 수 없었죠. 정희 혼자 손님을 받았습니다. 지퍼 고치고 단추 달고 밑단 수선하고 명호는 2층에서 쉬었어요. 통영 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명호의 약, 간식. 명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설레네요. 명호가 말했어요. 나도요.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신혼여행 빼고는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경주 이틀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가는 거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출발했어요.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명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명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은 포근했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명호가 쓰러지고 도연의 거짓말을 알게 되고 자동이체를 끊고 아들과 연을 끊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50년 넘게 짊어졌던 짐, 부모로서의 짐, 그 짐을 내려놓으니 숨이 쉬어졌어요. 여보, 명호가 불렀습니다. 왜요? 고마워요. 이런 결정 해줘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이 한 거죠. 그래도요.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용기가 났어요. 정희는 명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래요. 오후 2시쯤 통영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린내가 났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비린내였죠. 와, 바다 냄새예요. 정희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네요. 명호도 웃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바닷가 언덕에 있었어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파주요. 멀리서 오셨네요. 방 이쪽이에요. 아주머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창문 너머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와, 정희는 감탄사를 흘렸어요.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죠. 수평선이 멀리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봐요. 바다예요.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창문 경첩이 기분 좋게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좋네요. 명호는 창가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짐 풀고 나갈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은 간단히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두고 약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나갈까요? 네. 두 사람은 펜션을 나섰어요.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모래사장이 나타났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간지러워요. 정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밟아보네요. 명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소리였죠. 명호의 호흡도 그 소리와 섞였어요. 거칠던 호흡은 이제 안정됐습니다. 정희는 명호 옆에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줬어요. 신발도 고쳐주고, 가방도 고쳐주고, 돈도 보내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문은 열지 못했죠. 닫힌 문 앞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열쇠는 서로를 향해 돌릴 때 비로소 딸깍 하고 열린다는 걸. 해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명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앉아서 쉴까요? 그래요. 해변에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오게 셀카를 찍었어요. 잘 나왔어요? 네. 예쁘게 나왔어요. 정희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환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명호가 말했어요. 왜요? 신발 불편하지 않아요? 정희는 자기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잠깐만요. 명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희의 신발을 살펴봤어요. 굽이 조금 닳았네요. 이러면 발이 불편할 텐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고치면 되죠. 아니에요. 지금 고칠게요. 명호는 가방에서 작은 줄칼을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도구였어요. 명호는 정희의 신발 굽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71의 나이에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편할 거예요. 명호는 일어섰어요. 정희는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정말 편해요. 역시 명호 씨 솜씨는 최고예요. 당신 발이 편해야 우리 길이 편하죠. 명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명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챙겨줘서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다시 해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철썩, 철썩. 규칙적이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명호의 호흡도 그 소리와 섞였어요. 거칠던 호흡은 이제 파도처럼 고르게 정돈됐습니다. 정희는 명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보, 왜요? 행복해요. 지금, 나도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게 행복이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라면과 계란을 줬습니다. 정희는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삶았어요. 저염식으로 해야 하는데 라면이면 짤 텐데요. 괜찮아요. 오늘 하루는 괜찮아요. 국물만 조금 먹을게요. 명호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죠. 맛있네요. 명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먹으니 더 맛있어요. 여행의 맛이죠. 두 사람은 웃었어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희는 가계부를 꺼냈어요. 새 페이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통영여행, 숙박비 20만 원, 식비 5만 원, 교통비 7만 원. 그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우리를 위한 비용, 우리를 위한 시간, 우리를 위한 추억. 정희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명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제주도요. 당신이 가고 싶어 했잖아요.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돈인데요. 그럼 제주도 가요. 몇 박 며칠로 할까요? 4박 5일이요. 천천히 돌아보고 와요. 좋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호 옆에 누웠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들어왔어요.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는 여전히 철썩이며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지난 2개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들린 문소리, 구두굽이 떨어지던 순간, 명호의 거친 숨소리, 도연의 거짓말, 라이브 방송 화면, 떨어진 열쇠, 자동이체 중지 신청서, 병실 문이 닫히던 소리, 그리고 지금 이곳, 통영 바닷가, 창문이 열리는 소리.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문은 닫히기도 하지만 열리기도 해요. 우리가 열쇠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문을 여는데 열쇠를 썼습니다. 아들의 미래, 며느리의 행복, 남의 구두, 남의 가방, 남의 옷.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문은 잠겨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열쇠를 돌렸죠.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났어요. 해돋이를 보러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곧 해가 떠오를 것 같았죠. 여보, 저기 봐요. 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와, 두 사람은 동시에 감탄했어요. 해는 붉게 타오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죠. 파도가 반짝였어요. 예쁘네요. 명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런 거 보니까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자주 이렇게 나와요. 여행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명호는 정희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명호가 말했어요. 받아요. 괜찮아요? 아들인데요. 받아야죠. 정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전화했니?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돈도 보냈고 참았어. 근데 넌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 이제 42이야. 어른이야. 스스로 살아야지. 알아요. 엄마, 알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 거야. 너한테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거고, 너도 우리한테 기대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셨어.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나중에 찾아뵐게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호가 물었어요. 뭐래요? 용서해달래요. 용서해 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해를 바라봤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끼리 행복할 시간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줬습니다. 저염식으로 해드렸어요. 환자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정희와 명호는 감사하며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밥을 먹고 나니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근처에 케이블카 있어요. 한번 타보세요. 경치 정말 좋아요. 그럴까요? 네. 강추해요. 두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였어요. 줄을 서서 기다렸죠. 10분쯤 기다려서 차례가 왔습니다. 케이블카에 탔어요. 문이 닫히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높아요.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발밑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배, 작은 섬들. 예쁘네요. 명호도 감탄했습니다. 케이블카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10분쯤 걸렸을까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케이블카에서 내려 전망대로 갔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통영은 아름다웠습니다.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여보, 사진 찍어요. 정희는 명호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둘이서 바다를 배경으로. 이거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전망대에서 1시간쯤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어요. 점심은 해물탕을 먹었습니다. 싱싱한 생선과 조개가 가득했어요. 맛있네요. 명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바닷가 음식은 달라요.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을 감쌌어요. 철썩, 철썩.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손잡고 걷는 것, 파도 소리 듣는 것, 석양 바라보는 것.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희는 명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보, 왜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명호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요. 정말요? 당연하죠. 당신밖에 없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통영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짐을 풀고 명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하죠? 쉬어요. 괜찮아요. 행복한 피곤이에요. 나도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집밥도 맛있네요. 명호가 말했어요. 그렇죠. 역시 집이 최고예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틀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정희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의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만의 행복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은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 쪽으로 영원히.